AI는 이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I가 쏟아내는 그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지금 우리 인류가 실제로 계산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산 방식이 AI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산 방식으로 양자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변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2026년으로 짚어드린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데드라인과 월가의 자금 흐름이 정확히 2026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세 가지 포인트로 확실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와 월가가 왜 하필 2026년의 양자 기술의 실질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지. 둘째, AI가 계산의 판도를 어떻게 바꿨길래 기존 연산 방식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지 그 구조적 한계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왜 양자 컴퓨팅이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할 기술이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계산 방식이 점점 버거워지는 환경에서 양자라는 선택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이 변화는 언제부터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가는가? 저는 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기대나 전망 때문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근거 때문이죠. 첫 번째 트리거는 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백악관은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AI와 슈퍼컴퓨팅 그리고 양자 기술 등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한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국가 전략과 파급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별도 영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해당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양자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이 명령은 60일 이내에 양자가 포함된 도메인 기반 우선 과제를 제출하고 270일 이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과제에서 초기 운영 능력을 시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구체적 일정이 걸려있는 해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월가 리서치 기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 양자 섹터는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 정식 커버리지 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즈오가 아이온큐와 디웨이브 등에 대해 아웃퍼폼 의견을 냈고 제프리스와 웨드부시도 매수 관점의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리서치 기관이 커버를 시작했다는 건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석과 평가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결국 2026년은 정부의 정책적 동력과 월가의 자금 흐름이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분명한 트리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자를 전략자산으로 활성화하고 있고 월가는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음 챕터에서 이 의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앞 챕터에서 우리는 정책과 월가 리서치를 통해 왜 2026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은 도대체 기존 컴퓨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와 계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핵심적인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선택지가 몇 개 없는 문제라면 기존 컴퓨터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경우를 계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며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죠. 하지만 선택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자는 모든 경우를 하나씩 따지는 대신 가능성 전체의 분포를 다루며 의미 있는 해답에 한 번에 가까워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모든 경우를 뒤지는 계산보다 수많은 선택지 중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문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CPU는 총무팀 김대리입니다. 결제 올리고 일정 잡고 회의 준비하고 종류가 다른 온갖 잡일을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하는 실무 브레인이죠.
반면 GPU는 작업팀 근로자 100명입니다. 김대리가 룰만 주면 100명이 똑같은 박스 포장을 미친 듯이 반복합니다. 단순하지만 같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대량 생산 라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GPU는 무엇일까요? 전략기획실 김전무입니다. 재고, 인력, 물류를 다 합쳐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구조를 짜라. 이런 임무를 맡습니다. 엑셀 몇 칸으로는 안 되는 경우의 수가 폭발하는 문제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초특화 전략 브레인입니다. 결국 CPU는 잡일과 로직을, GPU는 대량 반복 처리를, 그리고 QPU는 경우의 수가 폭발하는 문제의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이 비유를 머릿속에 넣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왜 AI 시대의 김전무, 즉 양자 컴퓨팅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략기획 전문가인 이 양자 컴퓨터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택지에서 답을 찾는 최적화, 미세한 세계를 설계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데이터의 판도를 바꿀 보안까지 양자가 바꿀 3대 산업 지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물류 경로 설정이나 자원 분배처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죠. 기존 방식으로도 풀 수는 있지만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연산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가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둘째는 화학 및 소재 시뮬레이션입니다. 신약 개발이나 배터리 소재를 연구할 때 분자 수준의 미세한 상호작용은 계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론적으로 이런 미세한 분자 구조를 기존 방식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혁신 도구로서 양자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암호화 보안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현재 암호 체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세상의 모든 보안 표준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만 하는 거대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양자 컴퓨팅은 모든 계산을 다 잘하는 만능 기술이 아닙니다. 대신 경우의 수가 폭발해서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 되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즉 기존 컴퓨터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보완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이런 특정 영역의 문제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앞서 양자가 어떤 분야에서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최적화나 시뮬레이션 같은 문제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계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술 하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AI입니다. AI 이전의 계산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문제를 정의했고 컴퓨터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이 설계안을 몇 개 정하고 조합을 제안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선을 직접 정했습니다. 즉 계산의 범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는 사람이 정해준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내고 조합을 무한히 확장하며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까지 전부 후보로 올립니다. 즉 AI는 문제를 푸는 도구이면서 문제를 대량으로 생성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큽니다. 이제 계산의 대상은 고작 몇 개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른바 조합 폭발이라 불리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방문해야 할 지점이 5개일 때 가능한 경로는 120개지만 방문해야 할 지점이 10개로만 늘어나도 경우의 수는 360만 개. 만약 이게 20개로 늘어나면 경우의 수는 수백 경 단위로 불어납니다. AI가 사람 대신 이런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면서 이제는 그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경우 중 그나마 괜찮은 답을 골라내는 것조차 기존 방식으론 불가능해진 거죠. 이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 수준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 자체가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 순간부터 계산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기존 연산 방식의 한계를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한계는 원래부터 존재했죠. 다만 AI가 그 한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드러내버린 겁니다. 더 많은 계산을 요구하며 대충 계산해서 쓰자는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I가 우리 계산 환경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리해볼까요? AI는 문제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계산 부담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존 연산 방식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이 과연 AI 시대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챕터에서 기존 연산 방식이 왜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GPU를 만 대, 100만 대 더 꽂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매년 더 강력한 칩을 내놓고 있고 다른 전용 칩들도 계속 개발 중인데? 하지만 이건 단순히 속도를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원을 늘리는 방식은 더하기인데 AI가 만들어낸 문제의 복잡도는 곱하기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원을 2배 늘린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경우의 수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GPU를 쏟아부어도 결국 자원의 증가 속도가 문제의 팽창 속도를 영원히 앞지를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적 효율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산 방식을 유지하며 AI의 요구치를 맞추려면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은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계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씩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로서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타협의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산 범위를 줄이고 확률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처럼 99.99%의 정확도가 필요한 영역에선 이런 적당한 타협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가 됩니다. 이제는 더 빠르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정리하자면 GPU 확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기존 방식이 버거워진 진짜 이유는 컴퓨터가 느려서가 아니라 AI가 가져온 문제의 성격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양자 컴퓨팅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규모를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 계산해야 할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산 방식은 이미 타협 위에서 버티고 있고 자원을 무한정 쏟아붓는 방식도 점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양자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를 전부 대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양자가 놓인 위치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던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양자 컴퓨팅인 겁니다. 양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이 갑자기 새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하지만 우리가 풀려는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 부담을 AI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가 변한 게 아니라 양자를 필요로 하는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렇기에 과한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양자가 모든 계산을 단번에 해결하거나 AI를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상상은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영역에서 다르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 이것만으로도 국가와 기업이 지금 이 기술을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막연한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문제의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인류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도구입니다. 기존 연산 방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지금 양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2026년은 이 필연성이 실질적인 현실로 증명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예산이 집행되고 월가의 거대 자금이 움직이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양자 연산의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가 성공할까를 묻는 단계를 넘어 양자가 바꿀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연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하셨다면 오늘 제 분석은 충분한 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